오후 4시 읍내마트는 퇴근길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68세 김말수는 손자 민준이의 손을 잡고 과자 코너 앞에 섰다. 5살 손자는 초콜릿 과자를 들고 눈을 반짝였다. 할미, 이거 사줘. 그래,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거 사자. 말수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이 되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 고향으로 내려왔고 남편이 남긴 오래된 2층 한옥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엔 며느리 윤지영도 친절했다. 어머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언제부터인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계산대로 향하는 길, 며느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아니야, 손자 과자 하나 사주는 거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카드로 결제할게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넘겨주었다. 계산대 직원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다. 과자, 우유, 빵, 바나나. 총 23,000원.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뒤적이다 갑자기 이마를 짚었다. 지갑을 두고 왔네요. 그럼 현금으로. 현금도 지갑에 있어요. 아, 깜빡했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 말수는 계산대 앞에 서서 기다렸다. 10분, 20분 뒤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아, 네. 곧 올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손자 민준이는 배가 고프다며 울기 시작했다. 말순의 손은 떨렸다. 주머니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다. 그녀는 평소 통장 관리를 며느리에게 맡긴 뒤로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았다. 할미,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와. 2시간이 흘렀다. 계산대 직원은 결국 점장을 불렀다. 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 연락은 되세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말순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할머니, 돈도 없이 외장을 봐. 에이, 요즘 노인네들 진짜. 귓속말이 들렸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결국 포기했다. 죄송합니다. 물건은 그냥 두고 갈게요. 점장은 한숨을 쉬며 물건들을 다시 선반으로 가져갔다. 말수는 우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마트를 나섰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 그녀는 손자를 업고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음은 더 후들거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며느리가 태연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3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뒤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 점원의 난감한 표정, 손자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정말 깜빡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다. 엄마, 어제 마트에서 뭐 사왔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아, 저 어제 지갑 두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뭐? 그럼 엄마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야? 제가 차가 없어서 걸어서 갔다 오려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갔더니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말수는 3시간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사면 되지. 며느리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 말순에겐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말순은 읍내 시장에 나갔다.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어제 마트에서 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분이 지갑을 두고 나갔다며 안 돌아오시던데 3시간이나 서 계셨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말수는 당황했다. 이웃들이 다 봤구나.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좀 늦어진 거예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집이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인데. 며느리분 차도 있잖아요. 말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반찬을 몇 가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말수나 요새 며느리한테 고생 많다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제 마트에서 일 있었다며? 다들 얘기하던데. 소문은 이미 읍내 전체로 퍼진 것 같았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선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괜찮아. 요새 시어머니가 좀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깜빡깜빡 하시고 어제도 마트에서 돈 없이 장을 보려고 하시더라고. 내가 지갑 두고 나갔다고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돈을 안 가져오신 거야. 좀 창피했어. 말수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지갑을 두고 나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돈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깜빡깜빡한다는 말까지. 이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 말순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순은 거울 앞에 앉았다. 68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언제부터 자신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며느리가 정말 깜빡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 들려있던 지갑.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말수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영아,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언제 와? 저녁 때요. 짧은 대답뿐이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말순이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먹었다. 지영아, 국 좀 더 먹어라. 배불러요. 반찬은 입에 맞아? 네. 한마디, 두마디 대화는 끝이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순에게 말했다. 엄마, 지영이 요새 스트레스 많아요.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응, 알아. 말순은 참았다.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마트 사건 이후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말순이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말순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채널을 돌렸다. 어머니,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아, 그래.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이 집.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말수는 이제 손님처럼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며느리는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그래, 미안해. 내가 간을 좀 잘못 봤나 봐. 요새 어머니 요리가 자꾸 이상해요. 혹시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거들었다. 엄마, 요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지영이 말대로 요리간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말수는 숟가락을 놓았다. 30년간 가족들의 밥을 해온 자신의 손맛이 이제는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매일 부엌에 서시면 힘드시잖아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요리를 시작했다. 말수는 부엌에서 쫓겨났다. 며느리는 말순이 부엌에 들어오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나가 계세요. 그냥 좀 도와주려고. 도움 안 돼요. 어머니가 계시면 일이 안 돼요. 말수는 거실로 나왔다. 손자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다. 할미, 왜 밥 안 해? 엄마가 해주신대. 난 할미 밥이 좋은데. 손자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말수는 손자를 안았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말순에게 이 집과 읍내에 있는 작은 땅을 남겼다. 그것이 말순의 전 재산이었다. 여보, 나 요새 힘들어.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침묵의 저녁이 계속되고 있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에 간다며 이틀간 집을 비웠다. 아들도 출장을 갔다. 말수는 손자와 단둘이 집에 남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할미, 우리 과자 먹자. 그래, 우리 민준이. 할미가 마트 가서 사올게. 이번엔 혼자 마트에 갔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당연한 일인데 지난 2주 동안 말수는 이런 당연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며 모든 걸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과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수는 청소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없는 사이 집안을 정리하고 싶었다. 안방, 거실, 부엌 마지막으로 서재로 갔다. 남편이 쓰던 공간이었다. 책장을 정리하다 먼지 쌓인 서랍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말수는 하나씩 꺼내봤다. 남편의 보험증서, 통장 사본, 그리고 땅 문서.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남편이 남긴 땅.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00평짜리 땅이었다.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은 생전에 이 땅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었다. 언젠가 개발이 되면 값이 오를 거라고. 말수는 땅 문서를 펼쳤다. 소유자 명의는 남편 고 김철수. 그런데 문서 뒤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다. 위임장이었다. 위임장? 이게 뭐지? 위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 김철수는 아래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윤지영에게 위임함.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서명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다. 남편은 악필이었다. 평생 붓글씨를 쓰지 않아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이 위임장의 글씨는 너무나 또박또박했다. 이게 남편이 쓴 게 맞나?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재를 더 뒤졌다. 남편의 다른 서류들을 꺼내 필체를 비교했다. 역시나 달랐다. 위임장의 글씨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 누가 쓴 거지?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남편의 이름을 대신 쓴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왜 며느리에게 땅을 위임했을까? 아니, 정말 남편이 위임한 게 맞을까?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 읍내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긴 했지만 말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위임장을 계속 들여다봤다. 남편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 도장은 진짜일까? 말수는 서재 서랍에서 남편의 도장을 찾았다. 비교해보니 똑같았다. 도장은 진짜야. 그럼 남편이 정말 위임한 건가? 하지만 남편은 생전에 며느리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다. 저 여자 돈에만 관심 있어 보여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남편이 며느리에게 땅을 위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법무사가 위임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언제 작성된 거예요? 5년 전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본인이 쓴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서명 부분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위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위임장으로 땅을 팔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이 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윤지영 씨가 땅을 처분할 수 있어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을 집에서 몰아내려는 건 아닐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말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필적 감정을 받으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린다고 했다. 게다가 며느리가 눈치채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해. 말수는 읍내 시장으로 향했다.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볼 게 있었다. 아주머니는 읍내 소식통이었다.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어요? 요새 어디 자주 다니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며느리분요? 요새 자주 보던데요. 부동산 중개소에서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부동산이요? 네, 김 사장네 부동산이요.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며느리분이 거기서 뭔가 상담하시더라고요. 땅 얘기하는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정말 땅을 팔려고 하고 있었다. 말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머니, 혹시 무슨 땅인지 들으셨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읍내 외곽 쪽이라고 하던데요. 200평짜리 그 땅이었다. 남편이 남긴 땅. 말순의 손이 떨렸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근데 어르신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허락받고 파는 거 맞죠? 혹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수는 서둘러 반찬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는 자신 몰래 땅을 팔려고 하고 있었다.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말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왔구나. 친정은 잘 다녀왔어? 네. 짧은 대답. 며느리는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손이 떨려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난 몇 주간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었다. 말순이 뭐라고 하면 엄마 지영이 힘든 거 좀 이해해줘요라며 며느리를 감쌌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며칠 뒤 말순은 시장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났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였다. 아, 김 여사님. 요새 며느리분 자주 보던데요. 그래요? 네, 며느리분이 우리 가게 앞 부동산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김 사장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땅 시세 물어보시던데요. 말수는 침을 삼켰다. 혹시 무슨 얘기하던지 들으셨어요?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제가 대신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치매? 자신이 치매라고? 그리고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반대할까 봐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분노였다. 며느리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마트에서의 굴욕, 집에서의 냉대, 모든 게 이것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아저씨, 제가 치매처럼 보여요? 아니요, 전혀요. 김 여사님 정정하시잖아요. 맞아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며느리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다. 응, 괜찮아. 어차피 시어머니 명의 땅이지만 위임장 있으니까 내가 팔 수 있어. 응,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어. 빨리 해치워야지.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말수는 문 뒤에서 온몸이 떨렸다. 다음 주.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막아야 한다. 아니, 그녀의 범죄를 증명해야 한다. 위임장은 위조되었고 며느리는 사기를 치려하고 있다. 말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남편의 친구였던 변호사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5년 전 장례식 때 명함을 준 사람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말수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 김철수 아내 김말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김 사장님 부인.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위임장, 며느리의 계획, 마트에서의 굴욕,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내가 꼭 이 땅 지킬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잖아. 말순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서울로 올라갔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 앞에서 말순은 긴장한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변호사 박준혁은 60대 중반의 신사였다. 남편과 대학 동기였다고 했다. 철수 형이 돌아가시고 벌써 5년이네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봤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셨을 텐데. 박 변호사는 말순이 가져온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돋보기로 글씨를 확대해서 보고 도장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일단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이 작성된 시점에 철수 형의 의식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5년 전이면 형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죠? 네, 암말기였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위임장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니까요. 말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예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이 땅을 팔려고 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웃들한테 들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에 가서 땅 시세를 알아봤다고.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음이나 문서 같은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다. 이거 쓸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녹음기입니다. 며느리분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누군가와 통화할 때 이걸 가까이 두세요.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해요. 말수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작고 가벼웠다. 이게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줄이야.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분이 언제 부동산에 가는지 아세요? 이웃 말로는 자주 간다고 하던데요. 미행하셔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부동산에 갈 때 어머니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녹음하세요. 제가요? 미행을요? 네. 이건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68세의 나이에 며느리를 미행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해야 했다. 다음 날 말수는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했다. 오전 10시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말수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뒤를 따랐다. 며느리는 읍내 중심가로 향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멈췄다. 말수는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며느리가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30분 후 며느리가 나왔다. 말수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뒤를 따랐다. 며느리는 길거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말수는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었다. 녹음기를 꺼내 켰다. 응, 나야. 오늘 부동산에서 매수자 연결해줬어.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말수는 숨을 죽였다. 얼마냐고? 2억. 원래는 2억 5천만 원인데 금매로 내놓으니까 2억에 해주겠대. 2억. 그 돈이면 며느리는 남편 몰래 도망갈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 몰라. 어차피 치매 있다고 해놨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위임장도 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계약만 하면 끝이야. 통화가 끝났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다. 말수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잡았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다음 단계요? 며느리분이 매수자를 만나는 날 우리가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말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며느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치매 있다고 해놨으니까 위임장도 있고 계약만 하면 끝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수는 참았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다음 주 목요일. 그날이 결전의 날이다. 며느리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곧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말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며느리가 매수자를 만나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오늘 어디 가요? 아들이 물었다. 친구 만나요. 정장까지 입고? 응,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며느리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말순도 곧바로 준비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도 시장 좀 갔다 올게. 말순은 가방 속에 녹음기, 위임장 사본, 그리고 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챙겼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읍내 부동산 중개소 앞. 말순은 건너편 카페에서 대기했다. 오전 10시 며느리가 도착했다. 곧이어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매수자인 듯했다. 박 변호사가 말순 옆에 앉았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며느리와 매수자, 그리고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이 땅의 진짜 소유자이신 김말순 여사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영 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 위임장은 위조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보시죠. 그는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위임장의 서명은 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인은 이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매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매수자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중개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지영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이건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다 알아. 마트에서 나를 3시간 동안 세워둔 것도, 이웃들한테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그냥 뭐?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망신 주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윤지영 씨, 이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죄도 성립합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제발. 그리고 이건 며느리분이 부동산과 통화하던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몰라. 어차피 치매 있다고 해놨으니까. 중개인이 경악했다. 이런 저희도 속은 거였네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단단했다. 지영아, 법이 내 죄를 판단할 거야. 일주일 후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났다.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갔다. 말순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손자도 며느리가 데려갔다. 집은 텅 비었다. 하지만 말순은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남편이 남긴 땅도 지켰다. 한 달이 지났다. 말순은 법원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수는 멈춰섰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때 마트에서 지갑을 두고 간 게 아니었어요. 알아. 진짜로 어머니가 부끄럽게 서 있는 게 보고 싶었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하시고 아들도 어머니만 따르고 저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나를 망신 주려고 한 거야? 처음엔 그냥 한 번쯤 어머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어요. 땅 얘기를 듣고 돈이 생각났고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지영아. 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무서웠어. 너희가 나를 필요 없어 할까봐. 나이 들어서 짐이 될까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너도 힘들었겠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하지만 지영아, 내가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법이 판단을 내렸고 넌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민준이 용돈이야. 손자한테 전해줘. 어머니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 민준이는 내 손자야. 손자에게 할머니가 용돈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는 봉투를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응?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지영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못해.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남편의 묘지에 들렀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땅 지켰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내가 잘 지킬게.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말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텅 빈 집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당당했다. 그날 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68년을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당하게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화면에는 말순의 고요한 눈빛만 남았다. 그 눈빛에는 용서와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